오늘도 잘 잤어? 밝고 더운 햇빛을 향해 피어있는 민들레꽃. 가끔은 구름도 보고 싶다. 넌 두려울 것 같아. 내가 나가면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수상한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아들의 친구.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녀는 이 편지들을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만약에 부재 중이거나 못 받으면 이제 다음 날 와서 또 저한테 전달하고. 보고 싶지 않은 편지가 끝도 없이 배달되고 있답니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건이가 제작진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직접 말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괜찮아? 말해야지 못했다. 아니면 엄마 있어줄까? 없는 게 솔직히 없는 게 편해. 그래도 그냥 솔직히 다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엄마 밖에서 기다릴게. 이젠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는 말로 어렵게 입을 연 형건이는 어머니 앞에선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냥 알았어. 왜 약속 안 지키냐면서 무차별적으로 온몸을 전체적으로 다. 시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 시작된 폭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날이 심해졌다는데요. 죽고 싶을 정도였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똑같이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주차장 곳곳엔 끔찍한 기억들이 서려 있습니다. CCTV도 없고 인적마저 드문 이런 곳에서 형건이는 4개월이나 끌려다니며 3명의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더한 일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빈 방을 찾아낸 가해자들이 형건이를 그곳에 감금한 건데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이호경에 뭐 이상한 소리나. 방이 비어 있는데 예. 거기 누가 와서 자는지 어쩐지 이불도 깔아놓고 있고. 여긴가 보다. 인적이 쉽게 닿지 않을 만한 이 외진 곳에서 형건이는 열흘 동안이나 감금돼 있었습니다. 피 같은데 이거? 대체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명이서 동시에 저 벽에다 기대어놓고 때린다든가 분신사바나 귀신 부르는 거나 하려고 일부러 제 코를 치고 종이컵을 반컵 가까이 받아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으라면 순식간에 제 팔을 잡고 손기에다가 담뱃불로 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형건이는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걸까요? 반항하면 더 심하게 구타당하기도 하고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 협박을 받았는데 뭐 여동생은 납치를 해서 강간하겠다.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형건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중 주동자의 정체는 형건이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진학하게 되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둘이 친해진 거고 그때 당시 애 아빠가 며칠 지나니까 안 되겠어서 한테도 전화하고 막 이랬었죠. 그랬더니 모른다고. 제가 뭐 PC방이랑 이런데 좀 수배해 볼까요? 뭐 제가 애들 풀어서 알아볼게요. 뭐. 근데 사실 그 돈 갖고 오라고 한 게 그 아이였었던 거예요. 형건이가 집을 나갔을 때도 부모님이 제일 먼저 연락했을 만큼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훈이 사실은 아들을 감금하고 괴롭혀온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 근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런 마음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몰랐던 건 박군의 감쪽 같은 거짓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 아들이 다쳐서 집에 들어왔던 날에도 형건이 아버지는 먼저 박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뭐 다쳐가지고 들어왔던데? 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얘기만 하고 바로 들어보냈어요. 아니 어저께 넘어졌다고 해서 꼬맸거든. 아 너무 꼬맸어요? 예. 제 생각에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해갖고 턱에 구멍 날 것 같진 않아요. 이날 형건이가 다친 것도 박군과 그 친구의 짓이었다는 걸 부모님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주도를 한 거예요? 다 우리 아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아내한테 시킨 거예요? 주도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고 직후부터 형건이의 심리치료를 맡아온 전문가는 아이의 상처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골마있다고 말합니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가정도 다 잘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분위기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더 집요하게 괴롭힌 거죠. 결국 3명의 가해 학생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공주에서 그냥 이렇게 이름 써갖고 꽂아놓고 가더니 어느 날부터 나는 이렇게 등기로 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등기로 보내와 받을 수밖에 없었던 편지. 발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참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계시네요. 얘네 생명 3개, 얘네 생명 4개, 얘네 생명 5개. 이 엄청난 생명이 아버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지 아버님의 선택을 조용히 두렵게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불과 한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형건이와 그 가족에게 온 편지는 무려 90통이 넘습니다. 이 중 80여 통은 한때 형건이의 단짝이자 제일 주도적으로 형건이를 괴롭혔던 박군이 보낸 편지였는데요. 내용이 볼수록 기가 막히다는 게 형건이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용서해주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제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자기만 잘 사고 자기만 제 뉘우치서 깨끗하게 딱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사과 편지처럼 느껴지겠어요. 그 편지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걔가 파일럿 할 동안 우리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가해자 박군의 편지를 보고 아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는 어머니. 사실 그런 가벼운 말로 용서를 구하기엔 박군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고 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홀가분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형사님 잠깐 밖에 나가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그때서야 이제 유사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좁은 방에 감금된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덤까지 홀로 안고 가려 했을 만큼 끔찍한 기억. 가장 혐오스럽고 끔찍했던 거는 구강성이었고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걸로 저희 여동생은 뭐 이렇게 안 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악질적인 협박에 못 이겨 성폭력까지 당한 그날의 일들은 형건이에게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너무 많이 힘들고 죽어서도 다시 만나기 싫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악랄하게 괴롭혀놓고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걸까요? 가해자 박군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들을 썼을까요? 설마 정말 피해 학생에게 협박을 하고 있나라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몇몇 부분들이 있거든요. 만난 거 많이 먹고 죄 짓지 말고 잠 잘 자고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빌게 이런 편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가해 학생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까지도 형건이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피하려 했지만 혼자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가해자들의 부모가 쓴 편지는 더 충격적입니다. 형건이 부모에게 합의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 합의서 한 장 써주면 되는 그 작은 일을 마치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씀으로써 죄책감을 들게 만들려는 게 아닌지. 반성문이 아니고 합의 강요문?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말라는 형건이 가족의 강력한 항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체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아드님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님! 피해자 쪽으로 보낸 수십 통의 편지가 어떤 의도로 보내진 건지 궁금해서요.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머님! 가해자의 부모로부턴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편지를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보내는 이유는 뭘까? 반성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했는지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합의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편지를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오로지 재판부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최종적으로 합의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거든요. 우리는 형건이를 괴롭혔던 또 다른 가해자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놈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합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보상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하고서 어린애들이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할머니도 혹시 아세요? 참 모르지요. 하지만 그거를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합의를 해주시고 애들은 나와야 학생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애들이 학교는 다녀야 하지 않겠냐며 합의를 해달랍니다. 소년원에 가고 싶다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소년들은 잘못을 하더라도 별로 처벌 안 받는다더라, 또는 소년원에 가는 건 전과가 아니라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라고 찾아보기 힘든 범죄들이 오히려 학습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건에서 온정주의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는 고민을 해야 될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형건이와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저는 걔를 믿어서 왜 아들의 고통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 건지. 그거 다 참고 미안하다. 후회와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요. 물 좀 어머니. 재판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마주할 때마다 자책과 고통도 더 커집니다. 어디까지 생각하지? 아픔을 딛고 어렵게 용기를 낸 아들의 마음이 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어머니는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이 제대로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미성년자고 조범이라고 하지만 친구를 그렇게 여러 번이나 수십 번에 뽑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짓이. 죽어서도 다시 만나기 싫어. 어떤 걸 다 해준데도 절대로 다시 보기 싫은. 5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차 결과는 예상보다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피해자 쪽에서도 많이 놀랐어요. 뭐 1, 2년 아니면
집행유예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또 5년 나왔죠. 아직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1심 재판 결과 가해 학생들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고 현건이와 가족들을 괴롭히던 편지도 더는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판사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없었고요. 형량이 작게 나올까 걱정을 많이 하고 빨리 풀려나오면 저희 무서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방송 좀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형이 나온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고요.